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도신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의 회화, 이 그림의 분류법으로서 그 남종화와 북종화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중화민족은 그 미술의 역사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 회화 부문에 있어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런 민족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화풍들이 존재했었고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화풍이 바로 남북종론이라고 하는 그 분류법에 따른 남종화와 북종화입니다. 이 남북종론은 그 명나라 말기에 서화가였던 막시룡과 동기창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 남북종론의 그 모티브가 되는 사상이 바로 그 중국 불교의 선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그 서방의 외래 종교였던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정신 문명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특히 그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온 나라가 이 불교의 유행에 뒤덮이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그 중국 불교 선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선종의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그 계파가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나뉘게 되죠.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남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노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북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호라고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육조 해능이 이끌었던 남종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 중국 불교 선종을 대표하는 주류가 되죠. 이러한 정신 문명사에서 그 착안을 해서 그 동기창이 이제 그 수당 시대에서부터의 그 회화사조와 화풍을 정리한 것이 바로 남북종론입니다. 그래서 이 북종선에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이 그림 그리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그렇게 연마하는 것에 빗대어서 그 아주 화려한 그 테크니션들의 그림, 그 직업 화가들의 이제 소위 공필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북종화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남종선에서 이렇게 한 방에 그 도노로 깨닫는 것을 이제 그 문인들이 사계를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전신해내는, 즉 그 고고한 선비의 그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빗대어서 남종화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육조 해능의 남종선이 그 중국 불교 선종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화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고고하고 품격 있는 문인화로서의 그 남종화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남북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종의 두 계열은 당나라 때 구체적으로는 그 성당 시기부터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 북종화의 시조이자 그 영수는 당나라 황실의 종친이었던 이사훈이입니다. 그때 당시가 그 유명한 측천무후가 정권을 쥐고서 그 시댁이었던 그 당나라 이씨 황족들을 막 탄압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훈도 중앙에서 멀어져서 집안에 은거하면서 이 예술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려함의 극치였던 당나라 때의 그 특등 귀족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런 정치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그 선명한 필선에다가 그 청록색을 아주 풍성하게 착색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금가루까지 바르는 아주 화려한 그런 화풍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사훈 계열의 그림을 꼽자면은 바로 이 명왕행축도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사훈 계열의 그림이라고 한 것은 그 이사훈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소도의 작품입니다. 그 유명한 당현종이 알록산의 난을 피해서 저 촉당으로 피난 가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확실히 그 필선이 강하고 채색이 아주 화려하죠. 그야말로 청록산수화 문자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람은 남종화의 시조인 왕유입니다. 그 이사원보다는 약간 뒷세대 사람이죠. 그 당현종 때 사람이고 시서화에 모두 능했던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특히나 그 시선이었던 이백, 시성 두보와 더불어서 이 불교풍이 굉장히 강한 시불왕유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이 불교에 심취했었고 특히나 그 육주해능이 이끌었던 남종선에서 굉장히 성실한 그런 신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탈속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색채가 짙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채색으로 인한 화려함보다는 그 수묵으로 선담을 내어서 이 그라데이션을 내어서 굉장히 그 소박하고 청담한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 그림은 그 왕유의 강간설제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국조 제일이라고 불리는 그 이사훈의 그림만큼 어떤 그 강렬한 이런 멋들어짐은 없지만은 그 문인화로서의 굉장히 고상한 그런 멋이 있죠. 한편 이 시서화에 능한 문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남종화 계열로 보진 않습니다. 이 남북종론을 주장한 동기창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가 전신되어야 한다. 즉, 그 고상한 그 선비의 어떤 그 정신적인 내면 세계가 그림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논리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원나라 때의 조맹부입니다. 이 조맹부는 그 송나라 태조 조광윤의 후손으로서 송나라 황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의 부름을 받아서 그 원나라 이 몽골족 정권에서 관리로 봉사한 그 소위 말하는 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놓고 매국노 그 민족 반역자 행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나가서 봉사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송나라 황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나라 그 몽골족 정권에서 관리로 봉사한 그 사실은 이 조맹부를 평생 동안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동기창은 뭐 그러한 사정을 봐주질 않았습니다. 이 조맹부는 뭐 말그림 양그림 같은 것도 잘 그리고 채색화도 잘 그렸지만은 이 수묵산수화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조맹부의 수촌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원말 4대가라고 불린 그 남종화 절정의 시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 동기창은 조맹부를 그 북종화 계열로 이렇게 낮춰보기 때문에 이 남북종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모순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원나라 조정에 나가서 봉사를 냈던 그 조맹부와는 반대로 숨어서 한가롭게 은일했던 인물 중에 이해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예찬은 아예 일찌감치 그 출사의 뜻을 접어버리고 평생 동안 은거하고 방랑하면서 공허하고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붓을 놀듯이 그리는 일필로 그렸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예찬의 대표작인 용술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적막함이 가득한 그 쓸쓸함과 스산함에 정말로 가슴이 휑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찬은 실제로 그 결벽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왔다 가면은 그 정원에 있던 그 오동나무를 물로 씻을 정도로 그렇게 결벽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 한족들이 이 원나라에 저항을 해서 그 홍건적의 난이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예찬은 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더욱더 공허하고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이 예찬과 같은 원말 사대가 중에 이 예찬과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인물로 남종화의 절정을 찍은 그 유명한 황공망이 있습니다. 이 황공망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벼슬에 출사의 뜻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몽골족, 이 원나라 정권에서는 그 한족으로서 벼슬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그 하급관리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상관의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죠. 그렇게 감옥에 살다 나와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은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대한 포부를 이루지 못한 울분과 회한은 허황된 꿈에서 깨고 난 뒤에 평온과 안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늦은 나이였지만은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 80에 불후의 명작, 그 유명한 부춘산거도를 그리게 됩니다. 중화의 국보라고 불리는 중국 회화사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항주의 서호변에 부춘산에 은거하면서 3년을 꼬박 끓여서 완성한 대작입니다. 그 웅장한 풍광에 마음이 절로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세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어떠한 위세라고 하더라도 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 부춘산거도를 보고 있으면 그 부춘산에 관련된 상당히 재미있는 고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 옛날에 후한의 광무제 때 이 광무제 유수가 원래는 평민이었죠. 그런데 그 왕망의 난을 평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한왕조를 재건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그 지존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고독한 그런 자리다 보니까 그 옛날에 평민이었을 때 굉장히 격이 없이 지내던 옛 친구 엄광을 이제 조정으로 불러서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엄광은 그렇게 하루하루 피말리면서까지 그 조정에서 권력을 쥐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궁궐에서 이 광무제가 엄광하고 같이 술잔치를 벌이고 둘 다 뻗어가지고서 마루에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광이 갑자기 다리 한 짝을 광무제 배 위에다가 척 얹혀놓고서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한적한 시골에서 살면서 심심하면 낚시해가지고서 요리해먹고 그렇게 아무런 세상 걱정 없이 재미지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왜 오냐 이 자식아 하면서 그렇게 잠꼬대를 하니까 이 광무제가 아쉬워하면서도 그 옛 친구 엄광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엄광이 묻혀서 은거했던 곳이 바로 부춘산이고 그 부춘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엄자릉 조대가 바로 이 황공망의 그림에도 나오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조정에 출사를 해서
벼슬을 하려던 그 원대한 꿈이 좌절된 황공망이 마치 우화에 나오는 심포도 이야기처럼 그까짓과 벼슬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조도 안 한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엄광에 빗대어서 위안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춘상거도는 단순히 풍광을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니라 뜻을 펼치지 못한, 뜻을 펼쳐보려다가 그 뜻이 꺾인 중국 역사 속의 수많은 독서인들과 선비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림으로서 더욱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소개할 그림은 장택단의 그 유명한 청명상하도입니다. 아마 그 중국을 대표하는 회화로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작일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그 디지털 가상현실로 재현되어서 또 한 번 크게 사랑받게 된 그런 작품이죠. 그 청명절에 변화가 흐르는 변량, 즉 그 송나라 수도 개봉에 아주 왁자지껄한 그 번화함을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장택단은 그 시인의 내력이 명확하게 전해지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북송에서 활동했다고도 하고 남송에서 활동했다고도 하고 아니면은 금나라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직업허가였기 때문에 이 북종화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아주 전형적인 공필화, 이 테크니션의 그림입니다. 거의 뭐 그 동기창에 그 사기가 전신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인화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림이겠지만서도 이 청명상하도는 중화의 국보로서 이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문인화보다도 더 사랑받고 더 인기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장택단이 어디에서 왜 이 청명상하도를 그렸는지 그 뜻은 명확하게 전해지진 않지만은 금나라 원나라에게 탄압받던 한족들이 이 청명상하도를 보면서 느끼었을 그 감정, 조국 송나라에 번화했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느끼었을 그 애국심은 결코 악비의 만강 홍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춘산거도의 그 쓸쓸한 정막과 회한, 고고한 이상마저 이 청명상하도의 입장에서는 별 고상을 다 떤다. 열심히 일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자 하면서 일갈당할 일이니 참으로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흥미로운 중국회화 남북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